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애들 엄마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팔자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글을 남겨보아요. 형편이 어려워 곧바로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고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지냈어요. 친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고, 남들은 대학 가고 미팅할 때 나는 왜 밤낮 바꿔가며 생활을 해야 하나 한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제가 아주 많이 좋아했던 첫사랑이었어요. 우연히 만나기도 했고 저에게 아는 척을 해주길래 너무 고맙더라고요. 듣기로는 대학에 가서 취직도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저를 아는 척 해준다는 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첫사랑은 저를 친근히 대해주었네요. 야, 현경이지? 반갑다. 우리 동창회도 하는데 종종 나와. 친구들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네 얘기도 나왔어. 아, 고마워. 여유 되면 갈게.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네. 학교 다닐 때도 네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 변화 없구나.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은 변함없이 멋있었고 팍팍한 제 삶에 조금의 설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고민 상담을 핑계로 자주 만나던 중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여자네 집에서 거센 반대를 하여 파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 기훈이 소식 진짜 몰랐구나. 유명하지. 걔랑 설아랑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한다고 뭐 어쩐다고 했는데 결국 깨졌잖아. 설아네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이니? 이 지역의 유지에다가 설아 정도면 내놓으라 하는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뭐하러 기훈이 같은 사회를 보겠어. 그래서 결국에 헤어졌잖아. 하긴 네가 동창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동창들이랑 연락을 잘 안 하니까 모르기도 하겠다. 기훈이가 파혼했다는 건 들었어. 근데 그게 설아였구나. 하긴 기훈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설아를 좋아했지. 제 눈에는 너무 멋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동창이었는데 왜 파혼을 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파혼을 한 그 집은 첫사랑 동창보다 더 어마어마한 집안의 여자였어요.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서 그런지 너무도 힘들어했네요.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도 하고 미안하다.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착잡해서 그래. 참나. 나도 내 꼴이 우스워 죽겠어. 자기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날 이렇게 무시하는지 두고 봐. 내가 진짜 더 잘 될 테니까. 속상하겠다. 괜찮아. 나한테는 털어놔도 돼.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 여자친구도 너처럼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본인 부모님들을 설득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걔는 자기네 부모님들 말이라면 껌뻑 죽어. 그래서 나도 됐다고 했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빌면서 결혼을 하겠어? 안 그래? 그래, 또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내가 결혼할 사람이 너 정도의 심성을 가졌으면 진짜 좋겠다. 정말? 넌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착하다고 소문났었잖아. 결혼은 너 같은 여자랑 해야 하는 건데 그래야 내조도 확실하게 받고 남자 기가 살지. 그게 성공이야. 그래, 고마워. 사실 나도 많이 좋아했어. 뭐 예전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 날 좋아했다고? 몰랐지. 지금 네가 힘든데 내가 이런 말해서 더 혼란스러울 거 아는데 그냥 나도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첫사랑을 보니 괜찮은 남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힘든 첫사랑은 저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파혼의 상처가 큰지 씀씀이가 큰 여자는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너같이 무력 없는 여자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처음에는 좋게 들렸어요. 그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고졸의 공장에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던 저와 착실히 회사를 다니는 대졸 남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저를 두고 말이 많았네요. 남편 또한 전 약혼자에게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던 전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다 잊으신 듯 했어요. 그렇게 잘난 여자 두고 고작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 참나. 엄마, 잘난 여자가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줄 알아요? 나 확실히 느꼈어. 남자는 자기 기 살려주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현경이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나 하나는 떠받들고 살 거야. 그래도 그렇지. 줄줄이 형제들 딸린 장녀랑 결혼을 했다는 게 말이 돼? 부모도 뭐 하나 변변히 해놓은 것도 없이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남자를 꿰찼다니? 아주 여우 이미 틀림없을 거야. 그만하세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속이 터져서 그렇지. 솔직히 너 파혼만 안 했어도 걔네 집에서 집이며 차며 다 해줬을 텐데 파혼당하고 괜히 저런 애 만나서 네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내가 진짜 속상하다. 엄마, 그만해요.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이게 내 운명인걸. 아우, 쟤 무슨 복이 있어서 진짜 너 같은 애를 만나니? 제 주제면 같은 쥐약 교대 근무하면서 매일 돈돈거리는 사람을 만나도 모자르구만. 하여튼 며느리 복이 있을 줄 알았다가 저런 애 만나니까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 설한 애의 명함이라도 내밀지. 나도 잘난 거 없어서 파혼 당했잖아요. 그건 설한 애가 네 진면목을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야? 아, 됐다. 이왕 벌어진 일인데 뭘 어쩌겠어 진짜. 부족한 게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했고 이해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었고 고작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네가 우리 아들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집에서 시집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너 뭐 친정에다 빼돌릴 생각 말아라. 니들 부모도 너 시집 왔으니까 없는 딸로 생각하라고 그래. 알겠어? 아무리 딸이 살림미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 물건이며 돈이 네 집으로 새는 꼴 못 본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염치 없으신 분들 아니세요. 그건 두고 봐야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뭐 염치 따져? 없이 살면 다 똑같이 근성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야. 됐어. 내 아들이 너한테 내조 착실히 받는다고 해서 결혼 허락한 거니까 내 아들 내조나 확실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 준 돈 펑펑 쓸 생각 마. 난 집에서 여자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기다리면서 시간 보내는 것들이 제일 한심하니까. 짬 나는 대로 뭐라도 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가 알뜰하기라도 해야 내가 널 이쁘게 보지. 마음 아프고 힘든 날이 많았지만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설렘은 참 저를 즐겁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로서는 다정한 친구였던 첫사랑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무뚝뚝하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를 제일 만만히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네요. 저는 결혼 후 워낙 동창들과는 아예 왕래가 없던지라 몇몇 지인 빼고는 제 결혼에 대해 놀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에 남편의 전 약혼자인 동창 여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추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완전히 끝을 냈다고 했고 본인이 버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엮일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믿었고 제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결혼한 지 1, 2년, 신혼 때는 나름 다정한 모습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니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어요. 여보, 희상이 오니까 기저귀 좀 갈아줘.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걸 시켜. 그리고 청기저귀 쓰라니까 무슨 일회용 기저귀를 쓰고 있어.
나 손에 똥도 골랐잖아. 그래서 당분간만 일회용 쓰는 거야. 집에서 노느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우습지? 그때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능력 좀 봤어야 하는데 진짜 외벌이 힘들어 죽겠다. 엄마가 반대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처가가 든든해서 뭐 자영업을 차려줄 정도가 되나, 아니면 아내가 훌륭해서 맞벌이로 내 부담을 덜어주길 하나. 진짜 난 요즘 여자로서 빵점이야. 내 등골만 빼먹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놀아? 나 새벽에 우유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애 둘 보는데 이건 뭐 쉬운 줄 알아?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끝이지? 나는 연년생 애들 보면서 하루 종일 시달려. 알아? 내가 나 위해서 이러고 살아? 당신이랑 그래도 나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 당신이 하도 돈으로 죽는 소리 하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애들 어린이집 가면 당장 취직해. 나 진짜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생에 낙이 없어. 남편은 비수가 꽂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말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연년생 자식들이 둘이나 있었고 제가 무너지면 안 됐기에 섭섭해도 꾹꾹 눌러 담았네요. 하지만 커가는 아이들한테 제가 못해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미안한지, 아이들이 저처럼 자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 태권도 다니고 싶은데 왜 나는 못 다녀? 옆집 형아랑 아랫집도 다니잖아.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보다 어린 애들도 다닌단 말이야. 보내줘. 우리 집은 맨날 다 안 된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보내줄게. 지금은 조금 보내주기가 힘들어. 응? 희상이 엄마가 돈가스 튀겨줄게. 아, 싫어. 나도 태권도 보내줘.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해주지 못할 때의 자괴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보, 희상이가 몇 달 전부터 태권도 다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희상이만 태권도 하나 끊어줄까? 남편이 돈 쓰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서 이런 말들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간곡히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차가웠어요. 팔자 좋다. 태권도? 너 내가 회사에서 얼마짜리 밥 먹는 줄 알아? 나 혼자 특식 못 먹고 맨날 일반 밥 먹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네 애는 안타깝고 서방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오는데 괜찮아? 그딴 소리 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조금만 더 아껴서 태권도는 보내줄 수 있잖아. 나 파트타임으로 계산대 아르바이트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있으니까. 응? 그거는 우리 집 생활비 하는 거지. 내가 빚 많다고 했지? 내 월급으로 빚 갚고 네가 번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 하는데 거기서 애 태권도까지 보내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생각을 하고 말해.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여유란 일도 없었고 애들이 어릴 때나 컸을 때나 정말 돈 한 푼 쓰기를 아까워했었네요. 그때는 사는 게 팍팍하고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기에 그런가라고 애써 생각했죠. 워낙 제가 없이 자라고 힘들게 자라서 하고 싶은 걸 못해보고 큰 여한이 커서 그런지 자식들에게만큼은 저처럼 크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제 몸이 괜찮은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요. 나 저녁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 퇴근하면 저녁은 혼자 차려 먹어. 애들만 재워주고. 뭐? 나보고 밥을 혼자 차려 먹으라고? 아니, 내가 다 해놓고 나갈 테니까 그냥 차려만 먹으면 돼. 남편은 제 한마디에 표정이 굳었어요. 넌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솔직히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내조를 잘해서 나 진짜 집안일에 신경 하나를 안 쓰게 하냐? 능력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신랑 보고 집이나 신경 쓰라고? 진짜 한숨이 나온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애기 낳고 조금 쉰 것 말고는 한 번도 논 적 없어. 내가 취직 못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애들 그럼 낮에 누가 봐줘? 남들은 이모님 쓴다, 친정이나 시댁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디 하나 도움 받을 데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맞벌이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짐 안 대려고 새벽보다 밤까지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 해가며 이 집 생활비 되는 거잖아.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매번 이런 말만 해? 나야말로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야. 당신이 애초에 이런 사람인 거 알았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했어. 알아? 당신만 후회하는 줄 알아? 나도 후회해. 와, 김연경, 너 진짜 말 막한다. 이제서야 네 본성이 나오는 건가? 나 좋아했다고 하면서 나 마음 약할 때 꼬셔놓고는 이제 와서 후회? 내 인생 네가 망친 거야,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랑 어떻게든 잘 될 수 있었다고.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평생을 저렇게 생각했겠구나 싶은 게 나랑 그럼 왜 결혼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빠져들어 사사롭게 연민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악다구니를 썼었네요. 결혼은 당신이 하자고 한 거야. 이제라도 물러 그럼. 너 뭐 믿고 그러냐? 네 학벌에, 네 능력에 이혼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애들 울음소리에 정신이 차려지고 있었죠.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아빠랑 조금 다툰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애들 앞에서는 창피한가 보지? 나도 너 때문에 되는 일 없어서 짜증나니까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할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근 3주간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출근을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사과를 청하고 끝난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어차피 네가 사과할 거 왜 큰 소리 내냐? 오늘 삼겹살이나 구워놔. 일찍 들어갈 거니까. 화가 나는 날들이 많았지만 애들만 생각하고 살았네요. 제가 결핍이 많아서 그런지 애들한테는 원하는 걸 뭐든 다 해주고 싶었고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밖에 나가야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1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여성 엄마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돈을 힘들게 벌어 학원을 보내주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제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편이 어렵다 하면서도 본인 여가 생활을 즐겼고 어디 모임이 있다 하면 빠지지 않았어요. 나 동창회 가니까 그때 백화점에서 산 코트 있지? 그거 드라이 맡겨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간다는 남편이었기에 저 역시 정말 오랜만이지만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도 먹고 사느라 바빠 못 봤던 터라 내심 남편에게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보았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색을 하는 남편이었네요. 나도 가볼까? 오랜만에 애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생각나네. 네가 친구가 있냐? 솔직히 너 학교 다닐 때도 형편 안 좋아서 남의 집 반일 다니고 그랬잖아. 애들은 너 기억 못해. 그냥 나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에 그런 동창이 있었어 하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이내도 있고 혜선이도 있다며. 걔네랑은 좀 친했는데. 너 동창회 애들이 어떻게 하고 오는지 나 알아?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너 그러고 오면 내 면이 뭐가 되냐? 변변한 옷 한 벌도 없으면서 동창회 온다고 옷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 동창회에 한 번쯤 가고 싶은 저에게 또다시 남편은 상처를 주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냥 꺼내본 말이지만 막상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섭섭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웃으며 보내주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 같은 아파트 아주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희성 엄마, 이리 좀 와봐. 밤낮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잖아. 혹시 나랑 같이 보험 설계사 안 할래? 네? 보험 설계요? 그래.
경력 단절주부도 할 수 있다고 내 친구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네? 근데 희성엄마가 생각나지 뭐야. 내가 희성엄마 열심히 사는 거 하루 이틀 봐? 이거만 잘하면 진짜 억대 연봉이래. 밤낮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에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 설계를 해요. 저 자신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같이 하면 힘도 좀 나지 않겠어? 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희성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저 같은 무지랭이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여보, 나 보험 설계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잘만 하면 억대 연봉이래. 네가? 그것도 글 좀 해석할 줄 알고 이해력이 있어야 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마누라가 어디 가서 보험 판다고 하면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당신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리고 그런 건 아무나 하냐? 지금처럼 그냥 시간별로 아르바이트나 해. 너한텐 그게 딱이야. 애들한테도 집중하고. 언제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부럽다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아서라. 아무나 하냐? 그리고 보험쟁이들이 거기서 거기지. 됐어. 가장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네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기동성이 있어야 할 것 같길래 큰맘 먹고 적금을 깨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적금을 깨서 중고차를 사? 아,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리저리 영업하러 다니려면 버스 타는 게 한계더라. 그리고 내가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두고 봐,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진짜 한심하다. 멍청해도 성실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 이제는 무모하기까지 해? 뭐? 멍청? 그래, 너처럼 대학도 안 나온 무지랭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드냐? 나중에 울고불고는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너무 속상했네요. 응원받지 못하니 일하는 내내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큰아이가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요즘 엄마 보기 너무 좋아. 활력도 있어 보이고. 난 엄마 시간별로 쪼개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엄마가 전처럼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아니야. 이제 우리도 알아서 다 앞가림은 하는데 뭐. 학원도 알아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빠는 맨날 골프다 동창회다 안 나가는 데 없이 다 가는데 엄마는 한 번도 일할 때 빼고 나간 적 없잖아. 우리 아들 감동이야. 엄마가 아들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았다니까. 내 모습이 당연하게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제 노고를 아들들이 알아주더라고요. 큰아들이 응원을 하니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나름 적성을 찾은 것 같았네요. 야, 희성엄마 능력 좋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면서 어쩜 이렇게 영업을 잘해? 다 언니 덕분이죠. 소개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그야 희성엄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신뢰가 엄청 간다고들 하더라고. 처음 시작한 보험 영업은 정말 재미도 있었고 돈벌이도 되었어요. 매일 시급제로 받던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월급으로 큰 돈이 찍히니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염치가 없지만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연락이 끊긴 동창들에게도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 현경아, 이게 얼마만이야? 마침 나 보험 들어야 하는데. 아니, 왜 네 남편은 너 보험한다는 거 얘기를 안 해? 우리가 그날 동창회에서 보험 얘기 엄청 했거든. 너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뭐 애들 챙기고 하다 보니까 나가지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연락했는데 기쁘게 받아줘서 고맙다 정말. 너랑 나랑 좀 친했어? 안 그래도 너랑 연락 끊겨서 속상했어. 너 결혼식 날 보고 네 남편한테 네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니만. 아, 그랬어? 미안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보험 핑계로 염치 없이 연락을 했네. 아니야, 진짜 고마워. 그리고 덕분에 좋은 보험 들게 돼서 좋아. 아, 또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자주 만나면서 얘기하자.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주던 친구들이었어요. 형편상 자주 보지 못했지만 영업을 한다는 것으로 친구들을 보니 참 좋은 마음도 들었네요. 친구의 친구가 보험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 지인이 보험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밖에서는 참 인정을 받았네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한참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하셨으면 일찍 와서 뭐라도 만들어 놨을 텐데요. 너 뭐하고 다니는 거냐? 어? 그것 꼬라지하며 머리는 염색? 참나, 이러고도 네가 애들 엄마야? 네 신랑은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그러고 돌아다니고 싶어? 희상이비 말로는 뭐 영업인가 보험 이런 거 한다는데 그런 허황된 꿈을 꿀 때야 네가? 어머님, 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입도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훨 낫고요. 희상이 아빠한테 최대한 기대지 않으려고 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됐어. 다 때려치고 다시 아르바이트 해라. 그래도 여자가 집에 있어야지. 네가 서방보다 늦게 들어오는 게 말이 돼? 너 엄마 말 들었지? 당장 그만둬라. 어머님, 저 당장 못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렇게 일하면서 살 거야. 아니, 네가 이래서 나한테 뭐가 좋냐고. 어차피 이 집 생활비야 네가 원래 아르바이트해서 냈던 건데 뭐가 달라져? 애들 하고 싶다는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우리 애들 신발, 가방 이런 건 생각도 안 해? 당신이 집에 돈을 한 푼도 안 쓰니 뭘 알기나 해? 애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무시하냐? 내 앞에서도 이런데 나 없으면 어쩔 거야? 고졸 공순이 데려다가 결혼시켜줬더니만 이제 와서 큰 소리네? 엄마, 됐어. 그만해요. 나 회사 사정 힘들어져서 월급도 깎였는데 네가 그럼 내 용돈 좀 보태야 되겠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빼먹은 돈 채워서 줘라. 사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정말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건 신혼 1, 2년 뿐이었어요. 그 외 제가 다 아르바이트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저런 말들이 어이가 없었네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있고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애들 아빠하기에 참았죠. 한바탕 시어머니라는 쓰나미가 휩쓸고 갔고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하루라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던 형편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벌게 되니 친정엄마도 모셔서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는 중간에 짬을 내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고맙다. 너 힘든데 뭘 이런 것까지 사. 엄마는 나 요새 돈도 벌고 괜찮아. 돈 벌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맘 편히 사드리고 싶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엄마 미안해. 앞으로 종종 사드릴게. 그러니까 건강만 하셔. 알겠지? 더 힘든데 뭘.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일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걸 얻어먹냐. 엄마라고 뭐 하나 보탬이 되지도 못하는데. 엄마는 그런 말 마세요. 조금 더 도와드리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나도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냥 마냥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어. 장녀가 돼가지고 집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미안해. 너한테 미안하지. 평생을 너 가지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그날 밤 친정엄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소리였어요. 분명 같이 밥도 먹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야근을 한답시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들들과 같이 장례식에 들어가자 뒤이어
아들들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왔어요. 오자마자 위로는커녕 바쁘다는 둥 제 형제들에게 본인이 난감하고 말하더라고요. 하필 바쁜 와중에 돌아가실 게 뭐야. 뭐 처남들도 정신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맞사이잖아. 할 건 해야지. 처남들도 나 같은 매형 둬서 좋은 줄 알아. 누나도 나 만나서 솔직히 팔자 폈지. 평생 공순이만 하다가 그래도 가정주부 시켜줬잖아. 매형, 그래도 엄마 돌아가셔서 누나가 많이 속상해해요. 마지막에 같이 식사도 한 게 누나라는데 많이 위로해 주세요. 뭐? 식사? 참나 돈이 썩어났나.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다녔네. 뭐 알겠어. 누나야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 안 그래? 너무 서글퍼 앉아있는데 저 따위 막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제 동생들도 남편의 말에 당황해했지만 워낙 착한 동생들이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장례식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까지 시댁에서는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네요. 누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처가에 무신경한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본인 사람들 불러서 장례 3일 내내 술이나 퍼마시고 제대로 된 인간 아닌 것 같아. 미안하다. 니들 볼 면목이 없어. 누나, 뭐 누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우리 누나가 왜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해? 그동안엔 엄마가 살아계셔서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도 있고 누나, 아들들 얼마나 잘 키웠어. 그러니까 저 인간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진짜.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시댁에서 단 한 명도 조문을 안 오냐? 남동생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제 인생에 대해 계속 뒤돌아보게 되었네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과 더불어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이런 박복한 인생 하면서 제 눈에서는 그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인성을 보면서 원래가 그런 집안이니 내가 뭘 기대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장례식 후 친정 엄마네 집에 들러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나 엄마 유품 정리 중이야. 빨리 와. 얘기할 건 해야지. 엄마의 장례식 후 다급한 남편의 전화를 받고 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드러눕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네가 장녀이기도 하고 내가 맞사위로서 장모님 장례식에서 한 게 많잖아. 너랑 네 동생들 줄줄이 울어서 조문객도 받지도 못하는 와중에 내가 이성을 차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너 요즘 벌이도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3일장 수고비로 100만 원만 주라. 사실 원래는 200인데 나도 양심이 있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 길로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네요. 장모님 장례식에서 술이나 퍼마셨으면서 본인이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설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이라면 저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 싶으면서 이젠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네 진짜. 감히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 누가 네 집이야. 나랑 아들들 다 같이 나갈 거고 이 집도 곧 전세 만기야. 알지? 나 도저히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내가 이걸 언제 쓰나 하면 생각만 했는데 이젠 써야겠어. 아니, 너 나 미행하냐? 미행?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같이 너랑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걸 알려주니? 너도 참 인생 더럽게 살았다. 하긴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친구로 생각해? 어이없는 남편을 향해 전 사진 여러 장을 던졌고 그 사진에는 동창회에서 제외한 예전 약혼녀 동창과 남편의 애정행각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창 약혼녀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냈었죠. 보험을 하고 보니 친한 친구들 몇몇과 연락이 닿았고 그 친구들이 동창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저에게 제보를 해주는 동창들이었죠. 기훈이가 왜 그렇게 너를 안 데리고 나왔는지 우린 다 알지. 걔 설아랑 다시 만나잖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열심히 보험 팔러 다니는데 걔네는 맨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기훈이가 그렇게 돈을 잘 쓴다고 하더라. 너 정신 똑똑히 차려. 우리가 걔네 커플, 아니 불륜 커플이지? 그 커플들 눈꼴시려서 아주 혼났어. 어떻게 조광지철을 두고 바람을 피니? 그런 인간들은 아주 가만두지 말아야 해. 그리고 걔는 벨도 없나 봐? 어떻게 설아한테 버림받고 걔를 또 만나? 걔네 헤어진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너 마음 독하게 먹어. 혹시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고맙다. 친구라고 내가 보험 때문에 연락했는데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줘서.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친구는 친구지. 그리고 네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참 박복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손을 잡으면서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니 그 시절 꽤 열심히 살았구나 싶었네요. 남도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데 살부비고 산 남편은 어찌 저 모양일까 싶으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참으니 병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들었죠. 그리고 이혼한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전 그 즉시 이혼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 어이없어 했는데 저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당신은 나를 고졸, 무지랭이로 생각했나 본데 나 이거 알고 많이 준비했어. 이제 넌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 그동안 내가 너랑 살면서 당했던 거 이젠 네가 그대로 돌려받을 줄 알아. 뭐? 이혼? 너 그런 거 할 용기나 있어? 요즘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리고 설아랑 나는 그냥 서로 안식처가 되어주는 친구 사이일 뿐이야. 걔네가 뭘 오해해서 너한테 그딴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나 본데 착각하지 마. 이혼도 뭐 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 날 끝까지 바보 취급하지. 너 애들 볼 생각도 마라. 어차피 너한테 애들은 타격도 없을 테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지만 전 계속해서 이혼 소송을 이어나갔어요. 상간녀 소송과 함께 그동안 받은 돈도 없이 혼자 아이들을 케어한 점을 증거로 많이 들이밀었네요. 변호사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말도 하였어요. 남편한테 생활비 한 푼 받지 않고 그럼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네요. 위자료 꽤 많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코가 석자인 걸 깨달았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 애들 생각 안 해? 애들을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더니 한 부모 자식 만들 거야?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나아.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랑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서 슬프지도 않다고. 네가 그런 인간이야. 평생 가정을 뒤로하고 너 하나만 건사하고 살았지. 이기적인 인간. 그냥 이제 깨끗이 이혼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혼자 살아. 이혼 못한다니까. 왜 못하냐고.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갈 데 없단 말이야. 뭐?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 전 약혼자한테 가.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약혼자랑 결혼했어야 한다고 나 볼 때마다 한탄하는 당신 어머니도 있으니까 거길 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엄마네 집 날렸어. 그리고 나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혼 못해. 부부가 왜 부부냐? 이럴 때일수록 네가 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인데. 진짜 뻔뻔하다. 그리고 사기라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나도 지금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횡설수설했지만 곧이어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전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혼 소송? 잘했다 진짜. 걔 전 약혼자고 나발이고 설아이가 그렇게 쫄딱 망했대. 그래서 설아가 기훈이 등쳐먹으려고 접근한 거래. 아주 오랜 시간 공들였다고. 동창들 사이에서 자자해. 기훈이는 그것도 모르고 옛사랑이 생각나서 바람 피우고 지 엄마 집
전 세금까지 빼서 갖다 바친 거라더라. 진짜 기가 막히네. 그치? 우리도 소름이야. 잘 됐어. 이참에 확실히 끝내. 걔가 너 배신했잖아. 가족에게 차갑고 나몰라라 해도 마음만은 그래도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아들들한테는 한 푼을 쓰기 아쉬워하면서 상관녀한테는 그렇게 투자까지 했다는 게 더욱더 저를 대노하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정말 이런 존재였네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자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너희 엄마 혼자 사는 거 볼 거야? 요즘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니들이라면 껌뻑 죽는 네 엄마니까 니네가 잘 얘기해서 아빠 좀 봐주라고 해. 그래도 내가 니들 아빠인데 이혼은 좀 그렇잖아. 니네 장가갈 때도 흠이야. 아빠, 진짜 너무하네요. 엄마가 불쌍해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엄마한테 매일 차가웠던 아빠면서 이제 와서 엄마 보고 이혼을 하지 말라니. 저희는 오히려 찬성이에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걸 제일 바라니까. 그러니까 저희 설득 마세요. 얌마, 네가 그래서 신씨지 김씨냐?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 하여튼 니들 엄마는 애들 교육을 왜 이따위로 시킨 거야?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남편을 처음으로 두들겨 팼어요. 네가 사람이야? 애들 교육을 네가 운운할 자격이 있어? 평생을 알아서 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행세? 웃기지 마. 나 너랑 이혼할 거고 마음 안 변해. 바람나서 가정 다 버리고 네 새끼들한테 쓰는 돈까지 아까워했으면서 애들한테 뭘 바래? 아! 여자 손이 왜 이렇게 매워? 야! 나 신기훈이야. 네가 그렇게 죽자사자 좋아한 신기훈. 내가 미쳤지. 눈이 삐었어. 그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너 엄한 일에 힘 빼지 마. 속이 후련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기회 같았네요.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위자료는 꼴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서운하고 화난 거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기훈이 받아줘라. 애미야, 나도 너한테 미안했어. 어? 이제 와서 저렇게 혼자 원룸방에서 지내는 거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나보고. 네가 착하니까 한 번만 봐줘. 착하면 다 봐줘야 해요? 어머님 처음이시네요. 저한테 이렇게 나긋나긋하신 거. 됐어요. 이 같은 사람 만난 거 제 팔자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대 인생 펼치며 살려고요. 고졸공순이 벗어나서 멋지게 살고 싶네요. 구질구질하게 불륜에 눈멀어 사기당한 남편 뒤처리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전 제가 번 돈과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 아들들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고 정말 발이 부르트게 더 달렸네요. 이제는 중고차가 아닌 벤츠를 타고 주말이면 지인들을 만나 커피 한잔하는 여유까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악물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지만 본인이 원해서 한 투자, 즉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을 찾아와 빌다시피 하는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였네요. 아빠가 잘못했다. 니들 엄마랑은 이렇게 됐어도 내가 그래도 니네 아빠인데 이렇게 아빠 내칠 거야? 그냥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아빠 좀 봐주라고 해. 아빠가 이제 니들한테 잘할게. 한참 필요할 때는 무신경하더니 이제 와서 다 큰 우리한테 잘한다고요? 됐어요. 저희는 할머니도 그리고 아빠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 마세요. 엄마 이제서야 행복 찾아가는데 엄마 귀찮게 하면 그땐 저희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젊은 시절 저희가 내팽겨 쳤던 벌을 받았네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기훈이랑 설아 진짜 그 꼴 날 줄 알았다니까. 요란하게 사랑했으니 요란하게 벌 받아야지. 현경아, 축하해. 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야. 고맙다. 니들 아니었으면 나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야지. 그래도 어쩜 아들들을 그렇게 잘 키웠니?
한 명은 고려대, 한 명은 가학고. 너 진짜 존경받을 만해. 평생 아르바이트하며 키웠다며? 아들들이 잘 따라와줬지. 나처럼 안 되게 하려고. 그래도 열심히 키웠는데 아마 마지막에 아빠랑 엄마의 진흙탕 싸움을 보면서 그래도 상처받았을까 걱정돼. 속 시원히 이혼을 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상처가 될까 늘 고민이고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제가 웃는 날이 많아지니 본인들도 행복하다고 덩달아 얘기해주네요. 지금은 애들이 더 커서 본인 앞가림을 하고 있어 제 노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초년 청년의 일이 고생하고 지금은 제가 아끼는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때면 사실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씩씩하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머리를 비우고는 해요. 보험을 하다 보면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도 위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도 가끔 해드리고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 정말 제 적성에 맞으면서 일이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경 컨설턴트님, 이번 달도 보호망이시네요. 진짜 이렇게 한결같이 보호망하는 비결이 뭔가요? 진짜 꾸준하다니까. 우리 김양경 컨설턴트님 없으면 우리 지점 큰일이에요. 지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거봐 희상엄마, 나랑 같이 하길 잘했지? 난 희상엄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다니까. 다 언니 덕분이죠. 나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내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고마워 정말. 희성엄마가 옆에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하잖아. 우리 다 서로가 도운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 보면 더 기쁠 날이 오겠죠. 딱 지금만큼만 같았으면 좋겠는 요즘, 이 글을 남기며 제 과거를 되새기고 살아갈게요. 후회 없는 삶을 남기지 말자가 그날 이후로 모토거든요. 여러분의 앞으로 행보들이 좋은 발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긴 글 들어주시고 제 사연에 공감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20대 후반으로 그림을 전공해 미술학원 강사를 하는 박예지예요. 부모님 걱정거리에서 당당하게 부모님 자랑으로 등극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물론 저보다 제 남편의 역할이 컸지만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100세 시대라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막내라 부모님이 60대 초반인데 외모만 본다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관리를 잘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10살 차이 나는 오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언제 결혼하냐고 등 떠미셨던 것 같은데 저는 막내라 그런지 요즘 분위기가 막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언제 좋은 짝 만나 결혼하냐고 부모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내노라는 의사 사이를 데리고 왔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잠깐 상상하셔도 정말 좋아했을 거라는 걸 눈치채셨겠지만 상상하시는 것 이상 저희 집안에선 버선발로 나가 맞이해 주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선 제가 골칫거리라면 골칫거리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를 하는 남들이 말하면 소위 명문가의 집안이죠.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시작된 의사라는 직업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까지 계속 이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단 하나 고명딸이라 불리는 막내딸인 저만 빼고요. 어릴 때부터 하얀 의사 가운 입은 할아버지와 아빠를 봐서 그런지 의사는 내 직업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라고 무의식 중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교과서에 그림 그리며 놀기 일쑤였고 다행이라면 그 그림이 꽤 괜찮았다는 거, 그 덕분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고 미술 전공으로 강남에서 미술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도 나름 탄탄한 커리어에 자기 앞가림 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집안에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미술 학원 강사 일에 철없이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막내딸일 뿐이었던 거예요. 좋을 때다. 얘, 너 예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가 매일 귀엽다고 잘한다 응석 다 받아주니까 제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곧 30인데 저러고 있잖아. 엄마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꼭 내가 읊어줘야 해? 이렇다 할 연애 한번 안 하고 그렇다고 좋은 선짜리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고. 너 결혼 생각은 있는 거야? 그렇게 놀기만 하다 나이 차면 그나마 좋은 자리도 다 누가 꿰차고 재치로 들어갈 거 아님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만 요즘에 누가 결혼해 문과목 맨다고 그래.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좋은 거지. 엄정아, 박세리 다 못 봤어? 능력 출중한데 다 혼자 살잖아. 혼자가 편한 거야. 뭐라고? 갈 때 못 갔으니까 마음에 차는 사람 없어 혼자 사는 거지. 결혼하고 싶은 눈치들 빤히 TV에 비치는 거 보고도 그래? 남자건 여자건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법이야. 천년만년 엄마랑 살 거야? 나는 천년만년 엄마랑 살 거야.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저 철없는 거 누가 데려갈는지. 정신이나 제대로 박힌 놈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저런 철없는 내 딸 마음에 들어한다고 누가 장담해. 아빠를 너무 좋아했던 엄마는 제가 더 늦지 않게 결혼하길 바라셨죠. 그와 반대로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 TV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40대 전후반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출산인데 그마저도 관리 잘해서 그런지 손예진도 3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바로 임신돼서 건강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걱정하는 엄마가 오히려 전 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괜한 걱정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다 보니 가끔 병원이나 기업체에서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힐링 아트 전시회를 기획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번 전시는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우리 병원 원장님이 예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거든요. 병원 기획팀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죠.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들로 구성했어요. 전시회 오픈 당일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분이세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신 걸 보니 이 병원 의사분인 것 같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땡땡아트에서 온 박예지라고 합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작품들이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분은 제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인가요? 색감이 참 독특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제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에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동네 뒷동산에 가서 함께 본 석양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군요. 정말 좋은 기억이 담겨 있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딱딱하고 차가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태준 씨는 정말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셨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언제 커피 한잔 해요.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예술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저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씨 같은 분의 작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사실 집에서는 제 일을 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태준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태준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며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어머, 우리 예지가 드디어. 그런데 어떤 분이야? 어디서 만났어? 나이는?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엄마는 하나씩 말해. 그렇게 여러 개를 물어보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잖아. 우선 직업은 의사고 나랑 6살 차이나. 뭐라고? 의사? 정말?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아빠도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느 병원? 무슨 과? 나이는? 집안은? 강남에 있는 땡땡 병원이고 내과 전문인데 집안은 아직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아우, 우리 예지가 정말 복덩이구나. 강남 대형병원 의사라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아 하셨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그때 새삼 느꼈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시골 장터에서 나물 팔며 고생하셨던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세상에 서울 처자가 참 곱다 고와.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려왔으니 나는 더 바랄 것도 없어.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한대에 제 마음도 한껏 설렜어요. 공부만 하고 집안을 일으킨다는 생각 하나로 혼기도 놓치고 달려가는 아들을 보며 내심 불안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30대 중반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비신랑 고향에서 많이 늦은 나이더라고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나이였으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태준 씨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지야, 사돈어른 목소리 참 좋으시더라. 근데 나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너무 멀지 않을까? 우리가 내려가는 게 어떨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KTX 타면 금방이니까 서울에서 보자고 하셨어. 그 김에 오빠 사는 집에 하루 머물면서 먹을거리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사돈어른 편하신 게 제일이지. 엄마는 상견례 장소를 고르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지야, 어디로 갈까? 맛도 있어야 하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도 아닐 것 같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깔끔한 곳이면 좋겠는데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맛있는 곳이면 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아니야. 자식을 나눠가는 중요한 자리인데 첫 얼굴이라고. 아, 롯데호텔 한식당 어때? 거기 룸도 있고 음식도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 거기 좋겠네. 음식 맛있잖아. 조용하기도 하고. 상견례 당일 호텔 한식당 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정말 소박한 차림새에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보자고 하셨다고? 태준아, 정말 여기 맞는 거지? 입구에서 한참을 들어오시면서도 반신반의하셨는데 룸 문을 열면서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맞아요. 들어오세요. 저는 웃으며 예비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저희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환영했고요. 시어머니 역시 저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했지만 눈은 빠르게 룸 안의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시더니 살짝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서 내가 밥을 먹다니. 아들 덕분에 나까지 출세했네요. 하, TV에서만 보던 부잣집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인사 대신 혼잣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걸 엄마가 놓치지 않고 웃으며 답하셨어요. 저희도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좋은 일 있을 때 귀하신 분 대접하고 싶을 때만 오는걸요. 저희도 태준 씨 어머니 덕분에 출세했네요. 이런 데 오는 줄 알았다면 옷을 더 신경 쓰는 건데 혹시 제가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 건 아니죠? 어머니, 오늘 너무 단아하시고 예쁘신데요? 격식이 어딨어요. 편하게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는 거지. 너무 잘 차려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편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비싼 곳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괜히 부담드린 건 아닌지. 우리 태준이한테 잘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까지. 아들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런 대접 당연히 받으셔야죠.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히 드세요. 저희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먼 길 오시느라 힘들게 오셨을 것 같아 일부러 좋은 데 골랐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대접받을 일이 있다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계속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에 안 맞나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음식 값이. 태준이가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네. 처음 오셔서 많이 어색하신가 보다. 그동안 데이트하느라 너무 신경 못 쓴 거 아니야? 그럼 못 써. 지금까지 키워주신 게 부모님인데. 아, 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경을 잘 못 썼더니 엄마가 많이 어색하신가 봐요. 앞으로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부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지셨지만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서 다음 요리를 가져다 주면서 음료수를 더 주문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만 주세요. 그냥 물. 음료수 괜찮아요. 물만 마셔도 충분해요. 혹시 여기 물값도 따로 받는 건 아니죠? TV 보니까 비싼 곳은 외국 물 주면서 가격도 따로 치던데.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돈 걱정을 하시니까 즐거워야 할 상견례가 자꾸 무거운 느낌이 되더라고요. 엄마, 정말 편하게 드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서울 사람들은 예진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날 있으면 이런 데서 분위기 내고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편치 않으셨어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결혼식은 6개월 후에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태준 씨 집으로 가시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부산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예지야, 잠깐만 이리 와봐. 엄마가 뭘 좀 싸줄게. 이거 좀 태준이네 가져다 줘. 뭘 싸줘? 어머님이 태준 씨 챙겨주러 오신 거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지. 사시는 동네 아니니 정육점 어디 고기가 좋은지도 모르실 테고 저녁하라고 냉장고 열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막막하실 텐데. 에이, 그래도 태준 씨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이것만 가져다 줘. 오늘 꼭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도 고기만 있어도 밥 한 끼 해먹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냉장고에서 어제 사오신 툭불 한우를 꺼내시더라고요. 정 여사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머님 아까 엄청 부담 느끼시던데 이걸 가져가라고? 서울이니까 툭불이라고 비싸게 파는 거지. 고깃질은 오히려 사돈집 근처가 더 좋을걸? 괜히 돈 쓰고 마음 상하실까봐 그래. 그래도 이건 좀 광고 같은데? 그냥 태준이네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 머무릴 수도 있다며. 엄마는 간단하게 주신다면서 한우 외에도 과일이며 이것저것 더 챙겨주셨죠. 정말 정성이 가득한 보따리가 돼서야 멈추셨어요. 제가 더 들고 갈 수 없다고 사정사정을 했거든요. 태준 씨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예지야, 낮에 보고 또 봐도 반갑네. 태준이 보고 싶어 왔어? 어서 들어와. 아니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나? 아유, 이게 다 뭐야. 무겁겠다.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한아름 들고 있는 보따리를 보시곤 놀라시더니 무겁겠다며 들어주셨죠.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사돈 어른이? 이만한 걸 다? 언제 장 보셨대? 우린 헤어지고 막 들어와서 한숨 돌리려는 참이었는데. 미리 장 받았던 거예요. 일부러 장 본 거 아니고 저희 먹으라고 사다 둔 건데 어머님 오늘 올라오시자마자 상년회장 오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싸주신 보따리를 푸시며 눈이 커지셨죠. 이게 뭐야? 한우? 툭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비싼 건 둘째치고 혹시 어머님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하셨어요. 어머님 동네 정육점에서 더 싱싱하고 좋은 고기 팔 텐데 하시면서요. 저는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부담을 느낄까봐 엄마가 했던 말을 빌려 말했죠. 아무리 방금 잡은 고기가 맛있다고 한들 툭불이라고 인증하는 고기만 할까? 이게 다 얼마치야? 낮에도 비싼 데서 맛있는 거 사주시느라 돈 많이 쓰셨을 텐데 괜히 올라와서 사돈 부담만 드리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늘 먹던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일부러 더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엄마. 예진애가 잘 살긴 해도 일부러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 어머님도 아버님도 형님들도 다 진심이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비싼 고기를 이만큼이나. 부모님이 혹시 사업하시니? 아니요. 어머님은 가정주부세요. 아빠는 의사고요. 아, 아버님이 우리 태준이처럼 의사시구나. 엄마, 그냥 의사 아니고 의사 집안이야. 대대로 의사 집안. 병원도 운영하셔. 병원을? 아유, 나는 그냥 서울 찾아 만나 결혼한다고만 알았는데 우리 예지가 서울 부잣집 딸내미였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 집을 반대 안 하시고. 어머님, 반대를 왜 해요? 저희 집에서는 오빠 양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의사가 안 돼서 집안에서 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인 오빠와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형편이 기울어도 우리 태준이가 의사라. 그러시더니 말끝을 흐리셨죠. 그리곤 시어머니는 계속 하늘을 보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걱정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뵙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 고마워, 예지야.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런 거 받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그래, 마음은 진짜 고마워. 그날 밤 태준 씨와 통화할 때 시어머니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밤 늦게까지 한우 이야기 하시더라. 너희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인 것 같다고. 당신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 하나로 우리 집은 정말 충분한데?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부담을 안 느끼실까?
알지. 감사하게도 나 하나만 보신다는 거 충분히 말했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집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댁 근처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결혼식은 남자 쪽에서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읍내에서 제일 좋은데 식장 예약한다고 하셨어. 우리 쪽 하객은 100명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쪽 하객은 어느 정도 예상해? 우리 쪽? 글쎄, 내 결혼식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오빠들 결혼식엔 400명 조금 넘게 왔었어. 뭐? 400명? 그렇게 많이 오셨어? 친인척이 많기도 한데 자기도 알잖아, 의사인맥. 그런데 뭐 난 막내고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 내 친구들까지 해도 400명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 엄마한테 말해줄게. 지방에서 하는데 모두 다 내려오시는 건 아니겠지? 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야 지방이라도 제가 결혼한다면 올 테고 부모님 쪽 하객은 부모님 몫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대뜸 예비신랑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대략 몇 분쯤 오시는지 어머님께 여쭤봤을까?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방에서 한다면 몇 분이나 오실지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대. 아무래도 버스 대절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저런 말들이 몇 번 오가고 결국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하면 저희 쪽 하객수가 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축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니 손해를 꽤 크게 끼친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생각하신 것 같았죠. 무엇보다 추린다고 해도 200명 이상 저희 쪽에서 오신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식장도 없다고 덧붙이셨어요. 엄마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예비 신랑 쪽 하객이 오가는 차편과 간식 및 예식장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저희 쪽 하객식 때는 저희가 낼게요. 아무리 여유 있으셔도 100명이나 되는데. 아니에요, 사돈. 저희가 모두 부담할게요. 나주에서 했으면 못 오셨을 분들까지 다 오신다고 해서 충분해요. 번거로운 거 기꺼이 해주시는 것만으로 저희는 너무 감사한걸요. 애써 괜찮은 척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마음을 달래려 나주로 내려가 마을 회관 뷔페를 예약하고 결혼식 일주일 전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로 했어요. 바쁜 일정으로 서울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요. 예지야, 엄마도 같이 갈까? 아니야, 뭐하러 같이 가. 어머니 부담스럽게.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바쁠 텐데 뭐하러. 괜찮아. 나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설렜어요. 시어머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회관을 둘러보고 뷔페 업체와 미팅을 하는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새로운 얼굴이라서 그런가 동네 사람 모두 제가 예비 신부라는 걸 알고 반갑게 인사해왔거든요. 어머, 태준이 며느리지? 서울 처자구나? 세상에 정말 곱네. 서울 부잣집 처자답게 고와. 우리 태준이가 복덩이네. 이런 예쁜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나?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을 분들이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마을 분들이 다 절 아시네요? 그럼 우리 태준이가 의사 된다고 온 동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런 태준이가 서울 좋은 집 딸과 결혼한다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시어머니 말씀에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뷔페 예약을 마치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여기 나무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동네 아줌마들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태준 엄마 복 터졌네. 서울 부잣집에서 버스까지 데려다 준다며?
마을회관 뷔페도 며느리 쪽에서 다 내준다고 하던데? 아들이 이사 만들더니 아주 복이 넝쿨채로 들어오네. 팔자 폈네 폈어. 별다른 말 없이 시어머니와 동네를 돌아다녔을 뿐인데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것 같았죠. 기분이 묘했어요. 시골은 비밀도 없나 싶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죠. 예지야, 이리 와봐. 이거 내려가서 내가 직접 전해줘. 사돈어른께 드릴 예단 준비했거든. 엄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를 보여주시는데 생각보다 단촐해 보였어요. 오빠들 할 때만 해도 새언니들이 이것저것 꽤 많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제 것은 상자 하나뿐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야? 큰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금반지 목걸이 세트로 가져다 줬던 것 같은데 둘째 오빠는 또 어떻고 거실 장식품도 바꿔주고 이거 말고 따로 집에 뭐 주문한 거지? 아이고, 딸은 다 예쁜 도둑이라더니 성의 없이 보낼까봐 벌써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도 받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라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 그렇지. 엄마도 좋은 거 바리바리 보내드리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사돈댁에 가본 것도 아니고 만나 뵈니까 편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사용하지도 못할 금은 모아보내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하긴 아마 받자마자 이게 다 얼마야. 나는 이런 거 잘하지도 않는데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야. 그래,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넣었어. 필요하신 거 사시고 우리 집에 보내실 때도 걱정 없이 하시라고. 얼마나 넣었는데? 보통 예단으로 1両 넣었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 물가도 고려해야 하고 그래도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걱정 말고 전해드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죠. 안에는 고급스러운 봉투가 정갈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현금이라며 왜 이렇게 두께가 얇아? 설마 수표로 넣은 거야? 사용하기 불편하게? 무겁고 번거롭게 현금으로 어떻게 넣어? 통장이랑 카드로 준비했어. 태준이한테 통장 하나 만들어라고 했거든. 태준이 명의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지. 엄마는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았죠. 다음날 저는 다시 KTX를 타고 나주로 향했어요. 엄마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지만 예단을 전해드렸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간소화해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보내셨을까? 서로 자식을 나누는데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셨대요. 이것저것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오빠들 결혼할 때 받아보니까 예쁜데 취향이 다르니 서랍 속에 넣어만 두신다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 현금으로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현금? 네. 태준 씨 명의로 된 통장이랑 카드 그리고 도장까지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엄마 말씀을 전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셨죠. 어디론가 전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첫 말씀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는 걸 듣는 순간 저희 엄마에게 걸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10억이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보내셨어요. 예단에 담긴 상자를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던 예비 시어머니는 통장을 직접 보기도 전 엄마에게 액수를 듣고 놀라셨죠. 도저히 못 받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하지만 엄마가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부담 느끼실까봐 마음 표시만 했다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가지고 가라.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안 돼요, 어머니. 저 이거 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예단비로 드리는 거고 저희 집안에서 드리는 만큼 이건 어머님이 잘 사용해 주세요.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시어머니는 결국 받으셨지만 내내 떨떠름한 표정이셨어요. 그날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다음날 학원에 중요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되었다는 알림이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1,800만 원이었거든요. 급하게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혼집 안에 들어갈 자잘한 물건들을 알아보는데 같이 매장에 갈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필요한 것들 구매하라고 제 카드를 태준 씨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2천만 원 가까이 결제했다는 게 놀라웠죠. 무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뭘 샀나 궁금했어요. 자기야, 혹시 뭐 샀어? 카드 결제했다고 문자 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꽤 커서 뭐 좋은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샀나 해서. 어? 나 아무것도 안 샀는데? 예비 남편도 당황한 듯 말을 하다가 멈추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맞다. 지난번에 엄마 용돈 드리려고 카드 드렸는데 내 카드인 줄 알았는데 네 카드였어. 미안해. 다시 가지고 온다면서 깜빡했어. 어머님이 쓰신 거라고? 평소에 용돈 드려도 차곡차곡 모으시고 안 쓰시는 분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금액이 커? 미안. 얼만지 이야기해주면 바로 보내줄게. 아니야. 잘못 결제된 거 아니고 어머님이 사용하신 거면 됐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0억 예단을 받고 부담스러워 하시던 분이 갑자기 1,800만 원을 쓰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더구나 평소에 용돈도 잘 안 쓰시던 분이 말이에요. 이틀 연속 나주행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제 예단 전해드렸을 때 어머님이 불편해하시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음날 오전 다시 KTX를 탔어요. 이번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식탁 위의 광경에 눈이 멈췄어요. 뜯지도 않은 명품백이 놓여 있었거든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예지야. 어제 보고 또 보네?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평소와 달리 당황하신 듯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도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고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쇼핑하셨나 봐요. 식탁 위 쇼핑백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급변했죠. 마치 제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표정이 일순간에 바뀌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쇼핑? 왜? 난 백화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니?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지더니 온화하셨던 평소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한껏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왜? 나는 명품 좀 사면 안 돼? 어머님, 그게 아니라 고작 10억 보내놓고 뭐 하라고? 누굴 거지로 알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화만 더 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릴 뭘로 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고 계셨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머님 기분 풀리시면 다시 올게요. 황급히 시댁을 나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 지금 어머님 댁 놀러 갔다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셔서 내가 엄마 말을 잘못 전했나? 아닌데 뭔가 오해를 하셔도 단단히 하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단 전해드린 것부터 카드 결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예지야, 너 서울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엄마 지금 출발할게. 엄마가 직접? 괜찮겠어? 오늘 오지 말고 다음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화 많이 나셨거든. 그러니까 더 오해가 쌓이기 전에 얼굴 보고 풀어야지. 멀다는 이유로 널 보냈는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전해드려야 했어. 하여튼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 엄마는 4시간 뒤 직접 차를 몰고 나주에 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다시 예비 시댁문을 두드렸을 땐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 화가 좀 누그러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저에게 했던 것처럼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화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셨죠. 사돈,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와서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렇게 많은 예단비를 보내놓고. 비꼬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 말투가 당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셨죠. 며칠 전 제가 가져다 드린 예단 상자는 거실 식탁 밑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엄마는 그 상자를 집어들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놓으셨어요. 사돈, 혹시 이 안에 제가 써놓은 편지랑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뭘 봐요? 안 봐도 뻔한 거. 돈 자랑하는 거 꼭 봐야 알아요? 내가 이러고 사니까 거지로 하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 통장과 편지를 꺼내셨어요. 여기요. 이거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보냈으면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죠. 오해는 무슨? 누가 오해를 했다고? 엄마가 통장과 편지를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리니 못 이기는 척 받아보시더라고요. 엄마 등살에 억지로 편지를 펼치신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마저 열어보시곤 엄마를 붙들고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셨죠. 사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내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죠? 제 마음도 모르시고 화내셨던 거 미안하시죠?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내가 우리 태준이 빼앗긴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조바심 나서 내가 너무 속 좁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 태준 씨가 서울 처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대요. 하지만 점점 잘 사는 집,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돌변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태준 엄마 복 터졌다, 아들 덕에 출세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뭔가 얻어먹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은데 다들 아들 빼앗긴 것도 모르고 좋아한다고. 네? 그런 말들을 했다고요? 누가요? 아니 누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요. 앞집 순이 할멈은 아들 키움값 톡톡히 받았으니 그래도 이득이라는 소리도 하고. 뭐라고요? 아니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팔아서 돈 번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뒷집 김씨 할아범은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데 저보고 손발 다 베어도 뭐를 바보라며. 세상에 말도 안 돼.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함부로. 미안해요 사돈.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랬는데 예단비라고 10억을 받으니까 정말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저희 마음 알아주셔서. 저희는 정말 태준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천지인데 집앞그릇 챙긴다고 파업하는 의사도 있고. 태준이는 마음 하나하나가 환자를 위한 진심이 보여요. 사돈이 사랑 많이 주고 키운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오해가 풀렸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고 대체 엄마가 뭐라고 편지를 썼길래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성통곡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어머님이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에 살포시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저 역시 감동에 옆에서 훌쩍이고 말았네요. 편지 내용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내 친구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자식을 낳은 부모로 평생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마음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예단비가 들어갔던 통장, 엄마에게 그런 귀여운 면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1,0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시면서 입금자란에 몇 글자씩 적어 편지가 되도록 하셨더라고요. 아마 엄마 이름으로 돈만 보내면 성의 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 태준이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등등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1,000만 원을 보내기 위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지 짐작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돈 자랑한다고 오해하셨던 시어머니도 엄마의 진심을 느끼게 되어 오해가 풀린 거겠죠. 이게 벌써 1년 전 이야기예요. 결혼식도 무사히 하게 되고 지난달 시어머니 이사까지 마쳤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합세해 시어머니한테 이사를 권유했거든요. 남편은 멀리 계신 어머니 건강 걱정, 저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돌봐달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더 자주 보며 노년을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쉽게 시어머니가 승낙하시더라고요. 거의 평생을 사신 곳인데 저희 결혼식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치신 것 같았어요. 미련 없이 그러자고 답하시는 거 보고 저나 남편, 친정엄마까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걱정될 정도였으니까요. 이젠 그런 걱정 안 해요. 저희 엄마랑 데이트도 정말 자주 하시고 문화센터에 등록하셔서 아쿠아로빅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양가 어머니 성격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덕분에 전 친정에서 복덩어리로 등극했답니다. 남편 시어머니 정말 더 잘 만나 단단한 가족을 만들었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 복덩이 맞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